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1위 공개합니다. 러시아 잠수의 여왕 실종 사건. 41개의 세계 기록 달성. 9분의 무호흡을 기록한 여성. 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숨막히는 도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프리다이빙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 챔피언 나탈리아 몰차노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던 잠수의 여왕이 그만 물속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자, 2015년 8월 2일 몰차노바는 지중해 포르멘테라 섬 해안에서 다이빙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잠수복을 입고 하강이 용이하도록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뒤 바닷속으로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자, 입수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몰차노바가 물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에 동료들이 입수를 해서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해양경비대와 500m 해저까지 탐지 가능한 잠수 로봇까지 동원돼 수색했지만 끝내 그녀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세계 최고 프리다이버의 실종, 심해로 사라진 프리다이빙 챔피언이라며 대대적으로 몰차노바의 실종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고가 나도 좀 잘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당시 단순 사고라고 종결짓지를 못했던 게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던 프리다이빙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녀의 실종 사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됐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혹시 몰차노바가 급류에 휘말린 건 아닐까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기사에게는 큰 이변이 없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몰차노바가 위험한 암초 지역에 걸린 건 아닐까였는데 하지만 바다의 암초 사이에 몸이 끼어 나오지 못한 것이라면은 시신이 발견되거나 구조 도중에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당시의 수심은 30에서 40m. 숨을 참고 자명할 수 있는 깊이가 최대 101m나 됐던 그녀에겐 어렵지 않은 코스로요. 몰차노바가 깊은 수심까지 잠수했다가 당황해서 물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의문만 남긴 채 심해로 사라진 잠수의 여왕 몰차노바. 그녀의 아들 알렉세이는 엄마를 바다에 놓아주며 이런 추모의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는 바닷속에 계실 것 같아요. 바다를 가장 좋아하셨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10위를 공개합니다. 하늘의 퍼스트 레이디 실종 사건. 1932년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1935년 하와이에서 미국을 비행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하늘에 화려한 기록을 수놓으며 하늘 위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린 미국의 전설의 비행사 어밀리아 에어하트. 1937년 6월 1일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세계 일주 비행을 위해 항법사 프레드 누난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비행사.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7월 2일 동경 157도, 남이 33도 7분 상공을 비행 중이다. 다음 경유지인 남태평양의 하울랜드 섬으로 향하던 어밀리아. 하지만 그녀는 이 무선을 끝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아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 아래 미 해군의 항공모함 4척의 구축함, 60여 대 비행기 등 2주간의 대규모 수색이 벌어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어떡해. 결국 약 2년 후인 1939년 미 해군은 연료 부족으로 인한 해상 추락사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듬해인 1940년경 어밀리아가 실종된 태평양 인근의 무인도 니쿠마로로에서 어밀리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그곳에서 여성용 신발, 화장품 등도 함께 발견되며 정황상 이 유골이 어밀리아의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골을 검사한 박사는 키가 작은 유럽계 남성의 유골이라고 발표하며 다시 논란이 수그러들었죠. 당시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게 한계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어떤 기술로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라는 의심도 지금 드는 기술로 하면 뭐 정확하죠. DNA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이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뭐야. 그래서 그 유골이 있었다면 현대 기술로 DNA 분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뭐야. 어밀리아가 실종된 지 약 80년 뒤인 2018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은 어밀리아와 99% 유사합니다. 인류학계 권위자인 리처드 얀츠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어밀리아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골이 없었다면서요? 유골은 실종됐지만 다행히 당시 유골의 크기나 특징을 기록한 연구 데이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밀리아의 신체 정보와 니쿠마로로 유골의 데이터를 대입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니쿠마로로의 유골이 어밀리아의 심장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유력한 추측일 뿐 진실을 풀어줄 유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어밀리아의 실종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8위 공개합니다. 죽순 채집 여아 행방불명 사건. 2005년 일본 가가와현 사카이데의 한 숲에서 열린 죽순 채집 이벤트. 5살 여자아이 오니시 유키는 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죽순 채집에 나섰습니다. 집합 시간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쯤 엄마, 나 죽순 한 개만 더 캐올게요. 그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죽순을 더 캐우겠다며 숲속으로 들어간 유키. 그런데 그것이 유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휴, 유키가 집합 시간인 2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엄마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숲을 수색했지만 유키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경찰과 경찰관, 소방관, 지역 주민 등 연일 100명에서 200명의 인원이 동원. 며칠에 걸쳐 총 3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숲속 구석구석은 물론 연못 바닥까지 수색했지만 끝내 유키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사라져버리는 걸까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요. 목격자 같은 분이 없었습니까? 목격자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유키가 실종된 시간 즈음 그날 어떤 남자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숲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경찰은 경찰견을 다시 투입해 유키의 채취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쫓던 경찰견은 숲속 한가운데 대나무 몇 그루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휑한 장소에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네. 게다가 다른 경찰견 역시 같은 장소에서 추적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었죠. 뭐 차라리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또 가질 수 있으니. 근데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수색을 했는데 저기서 못 찾았다는 거는 진짜 납치 아니면 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정말 여러 의문이 드는데요. 이곳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를 설사 했다 해도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키를 데려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을 겁니다. 자, 이외 이 안타까운 실종 사건에 일본 언론들은 수수께끼만 남은 소녀의 행방, 미스터리한 소녀의 실종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일본 방송사 역시 유키의 실종 사건을 분석하며 수차례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만 남긴 유키의 실종. 경찰은 유키가 실종된 지 13년이 지난 2018년에도요. 유키가 반드시 살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18살이 된 유키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합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숲속에서 행방불명된 5살 꼬마 유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죠. 실종 19 7위를 공개합니다. 2019년 9월 미국 플로리다주 웰링턴에 위치한 한 호수. 경찰은 이 호수에서 낡은 흰색 자동차를 끌어올렸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 자동차 안에서 백골 시신 한 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자, 약 일주일 뒤 경찰 조사 결과 백골 시신의 주인은 바로 1997년 11월 플로리다에서 실종된 40세 남성 윌리엄 몰트였습니다. 당시 윌리엄은 클럽에 방문한 뒤 여자친구에게 보낸 금방 집에 갈게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실종. 실종된 지 무려 약 22년 만에 엄마의 품에 돌아오게 된 그
세상 22년 만에. 아유, 20년 가족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20년을 보냈을까 진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세월이 꽤 지난 건데 22년 만에 발견이 어떻게 된 거죠?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윌리엄 실종의 흔적을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위성 지도 서비스인 구피어스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신 발견 한 달 전인 2019년 8월경 헨리는 우연히 자신이 살던 동네 웰링턴을 구피어스로 살펴보던 중 호수에 있는 게 뭐지? 자동차인가? 자, 호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확대를 해보니 자동차로 추정되는 물체가 호수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야, 저걸 또 어떻게 봤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살던 집의 새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헨리의 연락을 받은 새 집주인은요, 드론으로 호수에 잠긴 자동차를 확인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야,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무려 22년 만에 윌리엄은 그를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에선 22년간 실종된 사람을 찾은 구피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차를 발견했어도 뭐 설마 저게 차겠어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연락해준 사람의 노력 덕분에 22년 만에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6일을 공개합니다. 1997년 6월 14일 일본 미에현 17살 고등학생 야마 유코는 오후 8시 30분경 자전거를 타고 친구 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10분 뒤면 도착해. 이따 봐.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유코. 하지만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사라진 유코. 가족들은 사라진 유코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죠. 한편 친구 마이는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유코의 무선 호출기에 자택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코가 실종되고 이틀 뒤 마이의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유코 무선 호출기를 갖고 있다고요? 난 유코란 사람 몰라. 그냥 무선 호출기를 주운 것뿐이야. 아, 호출기를 주었다고요? 어디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코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선 호출기는 담보로 받은 거야. 갑자기 말을 번복한 그 전화 속 남성이 의심스러웠던 마이는 그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마이가 경찰과 동행한 걸 눈치챘는지 그 남성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다시 마이에게 연락했어요. 한 버스 정류장에 실종된 유코의 무선 호출기만 두고 사라진 남성. 모든 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지금. 말이 막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 남성은 며칠 뒤 무선 호출기를 잘 돌려받았냐며 또다시 마이에게 연락했는데요. 뭐야? 그런데 이때 경찰이 위치 추적에 성공해 그 의문의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남성의 정체는 당시 48세였던 타츠야. 조사 결과 그는 강간, 강도 등의 혐의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허허.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그의 강도 수법이 자전거를 탄 여자를 밀친 후 금품을 강탈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유코, 그래, 유코도 자전거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네. 수상한 점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으로 처음 타츠야를 발견했을 때 타츠야는 유코의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야? 수사 도중에는 타츠야의 차 안에서 유코의 모발과 유코의 한자 사전이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타츠야의 승합차 좌측 범퍼에는 무언가와 충돌한 흔적도 남아 있었죠. 게다가 유코가 실종된 당일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중인 학생 옆에 승합차가 정차해 있는 걸 봤어요. 타츠야의 승합차와 같은 색, 같은 차종이 실종 직전 유코 주변에서 있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타츠야가 범인이라면 유코가 어디 있는지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서를 쥐고 있다니까요. 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시 경찰은 타츠야를 유코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난 범인이 아니에요. 유코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타츠야. 그리고 수사 결과 경찰은 타츠야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타츠야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렇게 유코 실종 사건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6호의 부모님은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6호의 실종 당시 모습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며 이 전단을 나눠주는 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라며 6호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줘 실종 19 5위 공개합니다. 한국판 버뮤다 삼각지대. 한국에서도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마의 해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어디 있지? 2004년 1월 마라도 남서쪽 55km에서 어선 A호 실종. 2005년 1월 마라도 남서쪽 305km에서 어선 B호 실종. 2005년 12월 마라도 남서쪽 65km에서 어선 C호 실종.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실종된 배 3척의 공통점. 바로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역에서 실종이 됐다라는 건데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해경과 해군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를 갖춘 광역 초계기, 구조헬기, 경비함정, 어선 등을 급파해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는데요. 하지만 세 척의 어선은 물론 선원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흔적이라도 찾을 만한데. 근데 한국판 버뮤다라고 불릴만 하네 보니까. 네. 보통 어선이 침몰되면 기름기나 그물 같은 잔해, 부유물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실종된 세 척의 어선 모두 부유물은 물론 침몰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 추적 장치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을 수색한 해경조차 어선이 침몰하면 반드시 많은 흔적을 남기는데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는 건 해경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배가 꽤 클 텐데 어떻게 저렇게 흔적이 안 나오죠? 마라도 해역이 제2의 버뮤다로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버뮤다 해역에는 메탄가스가 분포되어 있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버뮤다에서 수많은 실종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메탄가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왜? 해저에서 갑자기 메탄가스가 분출이 되면 큰 거품 덩어리가 배를 둘러싸는데 이때 물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배가 부력을 상실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어머나. 자, 그런데 2009년 한국해양연구소 소속의 한 박사에 따르면 실종 사고가 난 마라도 해저에도 메탄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 즉, 메탄가스가 매장된 버뮤다 해역처럼 메탄가스가 있는 마라도에서도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내놨던 겁니다. 아직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근처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 운항하시는 분들 또 각별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